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를 하는 서석진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쉽게 낙방에 고배를 드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당락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보여주신 그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총평하고 시험 총평과 해설을 좀 할 건데요. 해설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 해설을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럴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좀 해드리자면, 일단 출제 영역으로는 늘 그렇게 나왔듯이 총칙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 14문제, 계약 10문제, 특별법 6문제 해서 늘 나오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 요즘 되게 많이 나오죠. 올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가불병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도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서 이 박스형 문제 대비가 또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난이도 문제인데, 이거는 난이도를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너무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로는 난이도 상의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있었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13문제, 그리고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18문제 정도 있었어요.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때는 그 5개 지문을 다 보고 시험을 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문들도 계속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막상 채점을 해보면 되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다수 있었거든요.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채점을 해보면 그렇게 시험장에서 느꼈던 것만큼 그렇게 무지막지한 나쁜 점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합격 점수는 나오지 않았을까. 1년 동안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보면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도 좀 있잖아요. 이거 뭐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판례들은 주로 이제 그 출처가 어디냐면은 우리 민법 시험이 우리 중개사 말고 다른 데도 많거든요. 그 다른 자격 시험에 기출 문제가 출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변리사라든지 감정평가사, 아니면 주택관리사, 행정사, 세무사 등 그런 올해 기출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충실하게 기본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하실 때는 다른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자,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 해설은 지문 5개를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리면은 이게 한 두세 시간을 해도 모자랄 판이기 때문에 그냥 정답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41번에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1번입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죠.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이게 법률 용어로는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형성권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지상물 매주 청구권, 부속물 매주 청구권, 그다음 무슨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그런 것들은 청구권이어도 실제로 성격이 형성권이지만은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 돈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에요. 1번이 잘못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가죠. 42번에 갑으로부터 갑소유 엑스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을 대리하여서 병과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이 5번이에요. 대리권 남용 문제인데, 자, 을이, 대리인이 지금 유권 대리예요.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대리권은 정상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적인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권을 남용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대리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갑에게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는 민법제 107조 비진의 표시 조항을 유추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비진의 표시라도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그게 비진의 표시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거기에 따라서 이 배신적 대리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배임 사실을 알았답니다. 알았으면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해서 이 대리 행위는 무효 처리합니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4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되게 어처구니 없이 좀 쉬운 문제인데,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이 정도 지문이 나왔으면 이거는 이제 2, 3, 4, 5번을 읽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 확신을 못 가지고 내려간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부가 너무너무 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추인에 의해서요. 저걸 추인을 해서 유효로 될 여지는 아예 없지만은 다른 내용으로 전환시켜서 공정한 내용으로 전환시켜서 효력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이걸 난이도를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게 사실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이어서 4번 맞죠? 답만 보자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잘 다루지 않는 건데 한 번 딱 나왔거든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 번 나온 부분인데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나머지 지문들이 너무 명백하게 쉬워서 이거 다 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 평가가 좀 애매하긴 하죠. 이런 문제들은. 이건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복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민법 117조. 그러니까 복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하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죠. 123조. 조문 그대로예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 그대로예요. 122조.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뭐 복대리인 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는 전부 다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맞으니까 답은 4번인데 사실 4번은 뭐냐면은 이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근데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적인 승낙과 묵시적인 승낙이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떨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묵시적인 승낙으로 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무의 성질의 문제예요. 사무 성질이 어떤 대리인이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사무. 그러니까 사무 처리의 주체가 되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사무라면 본인이 이 대리인의 능력을 믿고 이 사람에게 위임을 했으니 이 사람이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야 되지. 이 경우는요. 묵시적인 승낙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안 되고 이 경우만큼은 반드시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사무 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뭐 그런 경우라면 묵시적인 승낙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하고 니은은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건데 이 문제는 디귿이 이게 온지 X인지 가지고 이제 결판이 나는 건데요. 뭐 기억번은 다 아시죠?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은 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죠. 맞고, 그러니까 기억은 100% 맞기 때문에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걸 지워야 되죠. 이렇게 해서 2번,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니은도 좀 공부를 좀 하셔서 이해를 하고 계셨나요? 이거 허위 채무, 가장 채무인 줄 모르고 보증까지 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까지 했다는 거죠.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거예요. 보증인이. 그래서 이제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지. 이것은 새로운 이관계가 맺은 제3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인이 이게 가장 채무인 줄 모르고 선의로 보증을 서고 보증 채무 이행까지 했다면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제3자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게 차주와 디귿번입니다. 차주와 통정을 해서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이게 계약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인수자가 달려있는 법률 용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채무 인수도 있고 이행 인수도 있고 계약 인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계약 인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전혀 아닌데요. 계약 인수라고 하는 것은 채무 인수도 아니고 이행 인수도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인수한 사람은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채권을 갖고 있던 자, 차주와 통정해서 가짜 채권을 갖고 있던 자로부터 그 금융기관, 가짜 대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자기가 선이라고 해서 이게 유효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기억과 니은까지는 맞는데 기억, 니은 이건지 답이 이건지 이 둘 중에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반반입니다. 이거 디귿번은 거의 배우신 분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계약 인수한 사람은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물받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무권대리 문제네요.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서 갑소유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무권대리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중매매네. 그쵸? 1매매가 먼저 있었어요. 무권대리를 통해서 1매매가 있었는데 아직 1매수인은 등기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물론 등기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무효등기지만 본인이 추인해주지 않는다면. 근데 그 이후에 갑이 동일 토지를 가지고 또 매매를 한 거지. 이중매매예요. 그래놓고 이중매매를 해놓고 갑이 첫 번째 제1매매 행위를 추인을 했다? 좀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데 본인으로서는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매매계약 자체는 효력이 생기겠지. 효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두 번째 매수인이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지금 첫 번째 행위를 추인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추인을 해서 그 첫 번째 매매계약이 효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두 번째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 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 매수인의 법적 지위, 소유권을 취득한 지위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이렇게 밑에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밑에 거는 우리가 잘 많이 공부했던 것들 아닐까요?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단독 상속을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죠. 추인 거절하는 것이 시대 측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서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있죠. 추인 거절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고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병에 대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다 알았어요. 악의의 상대방이네. 악의의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뭐 쉽지 않습니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X 이고요.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했어요. 추인 거절한다. 이때 을이 미성년자라도 이 무권대리 짓을 한 이 을이 미성년자라도 상대방은 그 미성년자를 붙잡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35조. 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성립을 하려면은 일단 그 무권대리 짓을 한 그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라면 이 책임을 지지 않지. 이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이거 전부 다 X니까 이게 옳은가 보다라고 답을 이렇게 찾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47번으로 갈게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 고르세요. 뭐 기억과 니은은 우리가 많이 다뤘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또 디귿이죠. 디귿은 너무 생뚱맞은 문제예요. 저도 몰라요. 이런 판례는. 사실 저도 몰라요.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이거는 반사적 계약이죠. 자, 민사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적 계약이 아니지만 이거는 반사적 계약이 맞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번이 들어간 것은 지워야 되죠. 소거법을 써서 이렇게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2번하고 4번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거법을 쓰면은 문제를 다 안 풀어도 되죠. 어차피 디귿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이 답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그거만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니은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비자금, 노태우 씨 사건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 사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체결한 임치약정. 이 자체가 반사적 계약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례였죠. 그럼 반사적 계약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이건 반사적 계약이 맞고 해당하지 않는 건 니은이 들어가야 되네요.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건 4번밖에 없으니까 답이 4번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디귿이 뭔지를 몰라도 이렇게 소거법을 쓰면은 다 풀지 않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보기를 잘못 구성한 거지. 그렇죠? 예, 너무 치밀하지 못한 거죠. 우리한테 유리한 거지만.
디귿 볼까요?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상해 보험 계약이 이게 지금 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태아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태어나지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사람이 아닌 자를, 그런 존재를 피보험자로 해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뭔가 이게 상법을 위반했거나 항법의 보험법을 위반했거나 혹시 반사적 계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일단 상법에 보면 그 보험법 규정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 상해보험에 있어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일단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헌법상 기본권이다. 거기에 태아를 배제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논리들을 들면서요, 태아도 얼마든지 상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사적 계약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사적 계약이 아니니까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갑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네.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겠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의 대금,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지금 이건 갑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당신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이 의무와 당신이 나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당신이 중도금을 안 주니까 나도 협력 못 하겠다. 나의 협력을 받으려면 중도금을 달라, 대금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건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걸 아시죠? 자, 허가를 받아야지 비로소 계약이 유효가 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가 일방적인 선이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했어요. 계약금을 다 지급하고. 근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에요. 아무도 이행 착수한 바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뭐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나 협력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은 계약금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계약금 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호 잘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는 열심히 서로 협력해서 허가를 꼭 받읍시다 라고 약정을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된 거지. 그러니까 10월 말을 넘겨버린 거예요. 허가를 못 받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정만으로도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만약에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된다면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10월 말까지 열심히 허가를 받는데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아내자 라고 약속했는데 그때까지 허가를 못 받았어. 그럼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 빨리 허가를 받는데 더 협력을 해야 되지. 그 날짜만 넘기면 협력 의무에서 해방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면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쌍무계약상의 각자 채무의 이행기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행 지체가 되고 있는 거다.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즉 확정적 무효가 되진 않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니은밖에 없네요. 니은 48번에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49번에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뭐 어처구니 없이 문제가 좀 쉬운 거죠. 서비스 문제네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불법 조건이지. 그럴 때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 유효하다? 틀렸네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0번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민법 139조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진 않지. 다 확정적 무효가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효력이 생길 수도 있죠. 새로운 행위로서. 그렇게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객관적으로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가 그게 무효인 줄 알고 추인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효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번호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니은도 좀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건데, 막판에 무권리자의 처분, 우리 민법상의 추인이 여러 가지 추인이 있죠.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추인도 있고, 이 지금 무효행위 추인하는 추인도 있고, 그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추인들이고,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이론상 인정되는 제4의 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무권대리의 추인과 비슷하게 유추 적용을 해서 이 소급적 추인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할, 여기가 포인트죠. 소급해서 진정한 권리자에게 기속이 된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귿번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를 훌쩍 벗어난 문제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내다니.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무슨 말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채권이 있다. 무슨 채권이 있다고 할 때요. 이 채권을 양도하는 거 있죠. 채권 양도 할 수 있잖아요. 채권 양도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 금지 특약이 있었다는 거지.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어요. 양도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양도 안 할게라고 특약이 있었으면 양도 못 하는 거지. 양도 금지 특약을 해놓고 채권 양도를 한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양도는 무효지. 무효인데 그 채권의 채무자, 여기서 이 그림 속에 갑이죠. 갑이 그 양도, 채권 양도를 승낙을 했다는 거야. 인정을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야. 이건 이제 이걸 뭐로 보냐면은 딱 여기 이 문제.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도 금지 특약이 되어 있는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일단 무효인데,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을 한다면은 이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고 보는 거야. 추인을 하게 되면 이 양도는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무효 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도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냐?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추인, 요 승낙이 바로 추인이거든요.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승낙 시부터 채권 양도 효력이 생기는 거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양도 효과는 승낙 시부터,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기는 한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볼까요? 여기가 옳고 기억과 니은은 확실하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억과 니은이 확실하게 답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과 니은이 들어있는 게 5분밖에 없거든요. 답이 이렇게 찾아질 수 있으면, 디귿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기억하고 니은도 이렇게 보기 지문 중에 하나 있다면 정말 헷갈릴 건데,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답은 2번인데요. 이 판례도 좀 최근에 나온 판례로서 굉장히 유력하다, 출제가 유력한, 다른 자격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 최근에. 자, 악의의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의 필요비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죠 이게? 우리 201조, 203조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201조에서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인정이 되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자 또는 점유물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공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상 통상적인 필요비 상한 청구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죠. 203조에. 그거를 반대 해석을 하면, 체계적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했을 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없죠. 과실까지 다 돌려줘야 되잖아, 회복자에게. 점유물과 함께. 그러니까 과실을 하나도 취득을 못했으니까 오히려 이 악의 점유자는 통상적인 필요비까지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의 판례였습니다. 다른 시험에도 나왔고요.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2번에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3번이죠. 합유자는 동업자죠. 동업자 중에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 동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니죠. 동업자 지위,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합유 재산은 잔존 합유자들의 합유로 귀속되고, 다 죽고 동업자들이 다 죽고 혼자 남았으면 단독 소유로 귀속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 3번인데요. 자,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권리 외에 잠든 상태가 아니죠. 이런 상태라면 매수인이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거죠. 쉽죠? 답은 쉽게 3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인데요. 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죠. 안 되는 거죠.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3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권리인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내가 저당 잡아놓은 어떤 물건에서 일부 물건들이 분리 반출되었어요.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선의 취득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래의 설치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틀린 게 뭐냐면, 왜 틀렸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그 일부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그럼 다 돌려받아서 자기가 점유하겠다는 건데,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55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답은 2번이죠. 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럼 그 사람은 등기 명의인일 뿐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등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자,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채권적 권리로서 그 채무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정확하게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일 때는 그 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등기 명의인이 무효 등기 명의인이라면 걔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6번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4번인데요. 이것도 다른 자격시험에 올해 기출문제예요. 화해조서 이야기. 화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판상 화해는 뭐 소제기하기 전에 하는 재소전 화해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상 화해도 있어요. 재판상 하다가 하는 화해도 있는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이 분쟁을 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가지고 화해를 해서 이 분쟁을 종지 끝을 내는 거죠. 그 화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100대 0으로 끝날 게임이, 판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데, 화해를 하게 되면 뭐 50대 50 아니면 40대 60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좀 하는 편인데,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게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이기 때문에 이행 판결에 해당하는 거죠. 이행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187조가 말하는, 187조에 보시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지 이러한 이행 판결은 거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거 소유권 넘어오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건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187조가 말하는 그 판결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이고, 나머지들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것들 화해조서 이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명백히 옳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번이에요. 3번은 뭐냐면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이 부동산의 일부에는 소유권이 생길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에 소유권이 생기려면 일단 구분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이 생길 수 없잖아요. 분할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야지만 소유권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 구분 절차도 안 거치고 분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부인 채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기를 할 수 없는 거지, 법리상. 마찬가지 이유로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기를 일부만 말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그래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다. 표시가 잘못되었으면 경정 등기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만 보존등기를 말소한다? 이렇게 되면 보존등기의 일부 말소가 되는 건데 이걸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2번이죠. 304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남의 토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딱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딸려 있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 어떨 때는 임차권일 수도 있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조문 그대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59번.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소유 X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을 한 후 그 지상에 Y 건물을 완성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옳은 것을 다 고르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이 지상권은 이 건물의 소유에 필요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을 매매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같이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종된 권리 또는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른다는 이 100조 2항의 그 원리가 뭔가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특약을 하면 분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유보한다는 것은 지상권을 안 팔면서 지상물, 건물의 소유권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대로 지상물, 건물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건물은 안 팔면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한쪽만 건물만 팔거나 지상권만 팔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결국 요지는 뭐냐? 지상물의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는 보통 이렇게 같지만은 반드시 항상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약을 하면 얼마든지 분리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고, 그 다음에 지료 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을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을 했다? 그럼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죠. 287조 지료를 2년분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3년분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네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죠. 옳은 거 찾는 건데요. 다 맞는 거니까 답은 5번이죠. 예. 그 다음에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4번이었죠.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요역지 자체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지역권, 그 요역지를 위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절대로 없죠. 어렵지 않은 판례가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1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빌려주면서 을 소유 Y 건물의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을이 갑에게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했어요.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부종성.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을 한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갑은 Y 건물 저당물의 소실로 인해서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을이 취득하게 된 화재 보험금 청구권, 이 가치의 변형물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를 할 수 있죠. 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보험금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면제 받아갈 수 있죠.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디귿번에 갑은 저당권을 피해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따로 거래할 수 없는 거죠. 수반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맞죠. 어려운 지문이 없죠. 여기는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금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답 4번이었죠. 4번. 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면서 자기 부동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일정 범위까지 책임지는 자죠.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여서 책임의 한도가 있고 그 책임의 한도가 바로 채권 최고액이에요. 혹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서 채권액이 발생을 했다. 그게 채무자라면 실제 발생한 채무액을 전액 다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겠지만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이런 자들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죠. 근데 그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도 전부 다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기본적으로 물상보증인은 의무가 없는 자입니다.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답이 쉽지 않나요?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무효라고? 아니죠. 민법 320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320조는 물권법 규정이긴 하지만 임의 규정이어서 사전에 배제 특약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답은 쉽게 2번으로 나옵니다.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 4번이죠. 법정인 사건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나대지예요. 나대지인데 법정 사건을 물어봤어요. 나대지면 성립하지 않는 거지. 나대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경매 임의경매로 인해서 366조가 정하는 법정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임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가 저당권 실행경매,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366조로 지상권이 성립을 하는데 근데 건축을 개시하기 전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니까 법정 사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자기들끼리 사항이지 주관적 사항이고 등기부에 공시될 수 없는 사항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경락이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나대지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죠. 환매권은 양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권리다.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 일신 전속적 권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전속권이죠. 비전속적 권리여서 환매권도 얼마든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도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 행사를 할 수도 있죠. 절대로 전속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X가 되겠죠. 답은 1번이죠. 66번에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매수인 을이 매매대금 전액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채권을 취득했어요. 틀린 것은 3번. 그것도 답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건데요. 자,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했다. 그러니까 을은 약속대로 병한테 돈을 일부 줬는데 갑이 계속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나 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은 사라진 거예요. 소급적으로. 그 원상 회복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약간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제3자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죠?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갑에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번에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후발적 불능이네요. 후발적 불능.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게 보면은 위험 부담 문제예요. 갑의 채무가 쌍방의 귀식 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수용되었다든지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다든지. 근데 토지의 멸실은 좀 상상하기 좀 힘들죠. 뭐 포락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연재해 등으로 포락이 되면. 어쨌든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쌍방의 귀책사 없이 불능이 되었으면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해서 양채무가 한꺼번에 다 소멸해서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 돈 달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이미 받아둔 대금이 일부 있다면 돌려줘야 되죠. 이미 지급한 대금을 일부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은 돌려줘야 됩니다. 갑의 채무가 이번에는 을 채권자의 귀식 사유로 인해서 불능이 되었다. 이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가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하고 있던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538조, 538조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매매계약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 이거 587조에 있죠. 587조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아직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아직은 매도인에게 속하죠. 그래서 매수인도 약속된 대금을 나중에 치를 때 그 사이에 약정을 하고 실제로 대금을 줄 때까지 그 사이 기간에 이자를 따로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외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한 상태라면 공평의 원칙상 그 시점 이후부터는, 완납 시점 이후부터는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이 된다. 맞는 말이죠. 아시는 판례일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자, 원래는 587조에 다 이거 587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갑 소유 건물을 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오늘 10월 1일 날 하고 10월 31일 날 실제로 이제 집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약속된 돈을 준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로 아직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의 이 물건에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이 과실을 매수인이 가진다는 소리고, 기억번 지문은 아직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대금을 1억 주기로 약속은 10월 1일 날 하고 실제로 주는 건 10월 30일 날 주죠. 한 달 묵혔다가 그때 한 달치의 이자를 따로 지급하지 않지. 그러니까 과실은 매도인이 먹고 그 다음에 대금의 이자는 매수인이 가지고 서로 안 주고 안 바뀌잖아요. 이게 587조의 기본 원리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냐? 예외는 뭐냐면은 아까 기업과 완전 정반대 상황인데 아직 대금을 주지 않았어. 1억 원을 주지 않았는데 목적물을 인도받은 거야. 어느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이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매수인이 가져가는 거잖아. 과실이나 사용이익을. 근데도 아직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날부터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게 587조거든요. 실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예외의 예외죠. 목적물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뭐 어떤 경우냐면요. 이 매수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갑이 집은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집은 넘겨줘가지고 인도는 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등기를 안 준 거야. 안 해준 거야. 등기를 아직까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집만 이렇게 인도해주면 되는 게 아니죠. 건물만 명도해줘가지고 자기 의무를 다한 게 아니고 등기도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집은 넘겨줬어. 명도를 해줬는데 등기를 아직 안 해주고 있다면 매수인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서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집을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얘가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 그때는 이자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따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면 여기에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그때 이제 적용되는 게 201조거든요. 201조부터 203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모르고 점유하고 있었던, 취소되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선의의 점유자였기 때문에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되지. 취소가 되었을 때 그 해당 물건 매매 목적물은 돌려주되 그 취소되기 전까지 점유하는 동안 수취했던 과실은 자기가 먹을 수 있지, 가질 수 있죠. 그거 공평의 원칙상 또 587조를 유추해서 똑같이 선의의 매도인, 이 매도인도 이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취소가 되면 대금은 돌려줘야 되지. 돌려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하고 공평하게 매도인은 그 대금의 원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이자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선의의 매도인은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이라든지 법정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셋 다 옳은 거네.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를 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판례를 이게 뭐하고 살짝 차이가 있는 거냐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권리로서 소매시효 걸리잖아요.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없어지죠. 하지만 혹시 이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서 이렇게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아까도 문제 나왔지만 권리 위에 깨어 있어요.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소매시효가 진행하지 않지. 천년 만년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30년, 40년 지나서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채권의 소매시효 이야기고, 근데 이게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은 조금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갑과 을이 갑 소유 토지를 가지고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매매를 예약을 했어요. 매매 예약을 했으면 얘는 위에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지게 된 게 아니지. 아직 매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뭘 가지게 된 거죠?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소매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닌 형성권이에요. 그냥 형성권. 그리고 예약을 하면서 딱히 약정을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행사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의 정한 이 형성권의 존속기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소매시효 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에요. 이 제척기간은 중단되는 제도가 멈춰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완결권 행사 안 하면 이거 없어져요. 그런데 이 경우도 위하고 비슷하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매매 예약을 하고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토지를 넘겨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 예약 완결권자가. 자,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매시효 문제라면 이렇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 위에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깨어 있다는 이유로 소매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제척 기간에는 그와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완결권자가 토지를 넘겨받아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록 완결권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매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시효하고 다른 거죠. 이게 제척기간하고 원리가. 자, 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하기 전에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의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그럼 그 기간이 도과했다?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인도받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안 그렇다는 겁니다.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처럼 멈춰있는 경우가 없어요. 1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을 한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0번. 민법상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되게 쉽죠? 이건 566조.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계약비용입니다. 계약비용은 특별한 다른 사정 없으면은, 특약이 없으면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죠.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거짓말이죠. 틀렸네요. 4번 쉽게 찾았을 거예요. 4번. 71번으로 갑니다. 갑은 2023년 9월 30일 을에게 자신 소유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23년 10월 30일 한 달 후네요. 계약 체결 이후 잔금 8천만 원을 또 한 달 후에 11월 30일에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계약금 문제네요. 자, 을이 2023년 10월 25일 날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원래 중도금 주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지금? 10월 30일이죠. 25일 날, 5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다? 이행기 전 이행 착수 논점이네요.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미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급을 했다면 이거는 유효한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행 착수가 있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계약금 해제를 못하죠. 이행에 스스로 착수한 자도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행 착수가 있었으니까 을은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 할 수가 없지.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25일 날 중도금을 줬어요. 이행 착수가 일어났어요. 갑도 마찬가지로 27일 날
계약금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갑이나 을 둘 다 못하는 겁니다. 이행착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판례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찾았을 건데 이게 이행착수인지 아닌지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었지. 을이 계약 당시에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채권 양도를 한 거죠. 그리고 채무자가 그 자리에 참석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춰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대법원은 이건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거로 해석을 한 거예요. 채권 양도를 통해서.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니 일부 지급되었으니까 이행에 착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27일 날 계약금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게 맞습니다. 다 이행 착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업과 니은은 이행기 전 이행 착수가 이루어진 거고, 디귿은 채권 양도를 통해서 중도금 지급에 가름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행 착수다라는 거예요. 다 맞는 거네요. 답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72번. 자,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이죠. 4번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639조 제2항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을 하는 거죠. 당사가 제공한 담보야 묵시적 갱신 이후에 그 효력을 유지하겠지만 제3자는 담보에 부담해서 해방시켜줘야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을 한다고 나와 있죠. 법조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에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를 한 후에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을 해서 소유하고 있다. 을 소유 X 토지를 갑이 임차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요. 갑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네. 토지 임대차 계약이. 그러면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먼저 계약 갱신을 청구해 볼 수 있죠. 갱신 청구를 먼저 해봤다가 얘가 싫다, 거절하면 건물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갱신 청구, 매주 청구 643조 이야기죠. 그래서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죠. 걸쳐서 건립된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인데요. 이 Y 건물, 갑이 지어놓은 건물이 이 임차지와 X 토지하고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지어놓은 거야. 양다리 건물로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때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안 됩니다. 전체에 대한 매수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걸쳐서 지어놓은 건물은 걸쳐서 지어놨는데 이렇게 넓게 걸쳐서 지어놨어요. 이 건물을 이렇게 갑이. 근데 이만큼은 병소유 토지인 거야. 임차지와 임차한 토지하고 여기가 임차지고 제3자 소유 토지에 이렇게 걸쳐서 지어놓은 건물은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한 토지 위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요. 즉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나중에 이 부분을 철거해도 남겨서 쓸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전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전체를 샀다가는 나중에 병이 내 땅에 지어놓은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얘는 봉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74번으로 갈게요. 매매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어요. 계약이 소멸한 거지. 해제가 되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자기가 계약을 해제를 해놓고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의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주장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의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건 어쨌든 계약을 해제했으면 계약은 사라진 거예요.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얘들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을 뿐인데, 계약을 해제한 사람이 다시 계약을 이행하라 그런다? 자기가 했던 해제의 말을 번복하는 거잖아.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동인데 철회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신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느냐, 계약은 사라졌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받은 걸 돌려주겠다,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주겠다, 하지만 계약은 이행 못한다 라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정말 진짜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계약 체결 전 상태로 탈탈 틀어서 완전히 다 돌려줘야 돼요.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 대금 받은 게 있다면 매도인이 계약 해지되면 매매 대금 다 돌려줘야 되지.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가지고.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해서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 손해금도 포함된다. 그렇죠? 어쨌든 받은 건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갑과 을이 갑 소유 건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도인은 건물을 넘겨줬다 하겠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넘겨줬어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대금을 채무 불이행. 그래서 이 매도인이 몇 번 독촉을 했지. 대금 달라고. 계속 안 주니까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시켰다는 거죠.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사라지고, 그 전에 요거 대금 일부 받아둔 게 있다면 그 대금은 돌려줘야 되죠. 갑은 이자 붙여서 돌려줘야 되고, 요 매수인은 목적물에 과실 또는 사용이익이 생겼다면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대금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이행지체로 인한 배상, 지연 배상금도 생겨서 지연 배상금도 일부 받았나 봅니다. 갑이 배상금 받은 거, 그것도 계약은 이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 받은 것도 다 돌려주라는 소리예요. 거기까지도 다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과시상계니까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법리잖아요. 근데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죠.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맞나요? 다 맞나요? 다 맞는 거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5번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 건물의 전부 공용 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5번. 5번이에요. 대지 사용권은 이게 뭐 이렇게 됐지? 잠시만요.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전유부분과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고 나면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 못하죠. 집합 건물법 제20조에 나옵니다. 일체성을 가지게 된 이후에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의해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될 수 있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이후에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될 수 있다? 안 되죠. 절대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서 대지 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띠고 난 이후에는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못합니다. 분리 처분하려면 오로지 규약에 의해서 집합 건물의 규약에 의해서만 분리 처분이 가능해요.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도 분리 처분을 할 수 없어요. 혹시 법원이 이게 집합 건물이 서 있는 아래쪽 땅인 줄 모르고 대지 부분만 따로 경매를 했다?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분리 처분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답은 5번이고요. 76번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가담법의 적용 요건. 답은 3번이에요. 적용되는 것. 이건 적용되지 않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럼 적용될 수 없지. 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은 어쨌든 채권자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양도 담보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니까 담보 계약을 체결했어도 가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2억 상당의 부동산에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또한 양도 담보는 맞습니다. 개념상 양도 담보는 맞지만은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지. 가담법은 그 피담보 채권이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여금 반환 채권일 때에만 적용되는 법이죠. 그래서 안 되고, 차용금 채무, 차용금, 대여금 채권이죠. 1억 원의 담보로 더 비싼 물건 초과하는 2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맞췄으니까 딱 맞네. 첫 번째 요건, 대여금 반환 채권일 것. 두 번째 요건, 더 비싼 물건을 담보로 잡았을 것. 세 번째 요건, 가등기나 이전 등기를 했을 것. 1, 2, 3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답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차용금 채무 3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4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다. 이게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부분이 없다면요. 이 부분이 없다면 이것도 가담법이 적용될 겁니다. 3억 원보다 더 비싼 4억짜리 물건을 가등기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선순위 저당권자가 2억 원을 이미 지배하고 있죠. 선순위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는 4억 원에서 2억 원을 빼야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잔존 담보 가치는 2억밖에 안 돼요. 빌려준 3억 원에 미달하는 물건이지 초과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상당의 그림이에요.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죠. 이것도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돼요.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지만 근데 가담법이 적용될 수는 없죠. 그림에다가 어떻게 가등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다 가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해요? 못하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물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만 그럴 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자, 부동산 명의신탁의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실명법 제4조 사망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일단 상속인은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상속인은 당사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사자이지 제3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일단 빼야 돼요. 기억번이 들어있는 거 좀 빼줄까요? 이렇게 빼볼까요? 그 다음에 니은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실명법 4조 사망의 제3자가 반드시 그러니까 수탁자하고 거래해서 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물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나 가압류를 한 자까지도 포함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제3자 맞습니다. 니은은 들어있어야 되고요. 니은이 들어있는 것, 니은이 안 들어있는 걸 지워버리면요. 니은이 안 들어있는 걸 지워버리면 이제 2개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 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얘는 실명법 4조 사망의 제3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얘 앞으로 옮겨놨어요. 얘는 신탁자, 얘는 수탁자예요. 이게 뭐 특례 적용 받거나 해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아닙니다. 그냥 무효의 명의신탁이에요. 실명법 제4조 1항 명의신탁의 약정 무효, 4조 2항 그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의 등기 무효.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기 있는 거지. 이거 무효 등기고 4조 3항에 의하면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는 등기는 무효지만 수탁자하고 거래를 해서 여기에 뭔가 물권 취득에 등기를 했다. 꼭 물권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4조 3항의 제3자가 되려면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자기들끼리 그런 전제 하에서 수탁자하고 거래한 자, 요 사람이 4조 3항의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탁자하고 거래해서 뭔가 등기를 마쳤다면 이 사람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4조 3항의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악의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불법적인 이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만 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 디귿 판례는 뭐냐면은 수탁자하고 거래한 게 아니에요. 다른 색깔을 써볼까요? 이 색깔을 쓸까? 이 사람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갑하고 거래한 거야.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한 거지. 매매 계약을 수탁자하고 거래한 게 아니고 그 매매하고 거래했으면 계약은 유효한 거죠. 실제로 자기 소유 건물이기도 하고 남의 건물이든 자기 건물이든 계약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만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데 계약은 신탁자하고 하고 갑이 을에게 지시를 했겠지. 야, 내가 팔았으니까 그 등기 얘한테 넘겨줘 라고 해서 을이 알았습니다 하고 해서 을로부터 등기를 이렇게 이어받은 거지. 자, 이 사람을 4조 사망의 제3자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됐는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4조 사망의 제3자는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탁자하고 뭔가 거래를 맺은 자를 말하는 건데 얘는 실체적인 거래를 신탁자하고 하지 않았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4조 사망의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4조 사망의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부합을 해서 이 등기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효하고 등기 받았으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조 사망의 제3자로서 소유권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거래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조 사망의 제3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물어봤어. 얘가 소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최종 결론을 물어본 게 아니고 사조 사망의 제3자이냐 아니냐만 물어봤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서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요. 소유자라고 해야 돼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사조 사망의 제3자는 아닌 거예요. 얘가. 어렵죠? 리얼은 더 어려워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거는. 자, 볼까요? 리얼은 어떻게 된 거냐? 리얼은 좀 지울게요. 다 지워버리고. 학교 법인이 명의 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청, 이 관할청이 사조 사망의 제3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사조 사망의 제3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원리예요. 사조 사망의 제3자가 되려면 수탁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탁자하고 뭔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한 건 아니지 않냐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뭐 토지로 그릴게요. 근데 법인이 학교 법인에게 명의 신탁을 한 거예요. 이거 명의 신탁을 한 거예요. 얘가 신탁자고 얘가 수탁자였어. 근데 이 명의 신탁을 한 시절이 95년 7월 1일 이전이었어요. 부동산 실명법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기 전이었지. 그때는 명의 신탁이 유효했었거든요. 명의 신탁이 유효한 시절이었지. 등기도 유효하죠. 명의 신탁이 유효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죠? 내부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죠. 이 토지의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그 이원설이 있잖아요. 내부적 소유권, 외부적 소유권을 분리시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95년 7월 1일 날 실명법이 시행되면서 야, 실권리자들아 이렇게 혹시 명의상 해놓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네 명의로 실명 전환해라라고 1년의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 1년 내로 등기를 찾아갔어야 돼. 근데 그 유예기간 동안 실권리자 갑이 이렇게 명의상 해놓은 등기를 찾아가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실명법이 적용되거든요. 기존에 유효했던 명의상도 이제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지. 실명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무효가 된 거예요. 유예기간을 경과해서.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무효가 되어버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거 못하고 뭐 말소 청구할 수 있겠지. 무효가 되었으니까 소유권이 여기 있으니까요. 등기를 말소시키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니까.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등기를 해줘야지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면은 요게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돼 있었거든요. 기본 재산으로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결국 이 등기 명의를 돌려주는 게 기본 재산에 대한 처분이지 않냐. 근데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 법인이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소유자가 이 등기를 찾아갈 때도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이전 등기를 받아갈 때 이게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필요 없다. 이것은 법인이 진짜 자기 재산을 정말로 처분할 때 학교 법인의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건 처분이 아니라 애초에 이액도 아닌데 돌려주는 거지 않냐는 거지. 진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말 안 들으면 소송 걸어서 그냥 등기를 받아오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등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 따위는 필요가 없고 이때 무슨 여기 관할관청이 자기들이 무슨 사조 사망의 제3자가 되어서 니들끼리 무효로 하더라도 나한테는 유효야. 나한테 대항 못하니까 나의 허가는 필요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거지. 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관할청은 사조 사망의 제3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해설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틀려주는 거지. 뭐 모르시겠으면 어쩔 수 없이 틀려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상속이니까 제3자가 될 수 없죠. 가압류를 해도 제3자가 될 수 있고요. 얘는 제3자는 아니에요. 소유자가 되긴 되는데 제3자로서 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제3자가 아니니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니은밖에 없는 거죠. 맞나? 예, 니은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78번에 자, 2023년 1월 5일 을로부터 그 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임료 50만 원, 기간은 계약 1로부터 1년을 해도 주택이기 때문에 2년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이면 이날이네요. 이날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를 받았고 주민등록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왔고 다 했네. 전날. 다음 중 주임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뭐 별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2번인데 지금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보증금 2억 원이죠. 2억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해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정확한 시점은 1월 6일 0시겠네. 그렇죠? 대항 요건과 가치를 갖췄으니까. 그런데 제3자에서 2023년 5월 9일 날 살고 있던 중에 경매가 개시되어서 X주택이 매각되었을 때 갑은 이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확정일자까지 갖춰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라도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이상 법원은 알 수가 없어요.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 됩니다. 배당 요구 필요합니다. 어렵진 않았죠, 이건. 틀렸습니다. 2번. 그 다음에 79번.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2023년 5월 1일 갑으로부터 그 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0억이에요. 월 임료 100만 원이면 이거 환산시키면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1억이고 10억이면 11억이네. 환산 보증금액이 11억이면 상인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죠. 거기다가 문제. 자, 최신 판례가 나왔네요. 청함이 기간 정함도 없었다는 거죠. 기간 정함이 없었다. 상인법 적용 대상도 아니면서 기간 정함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엄청 최신 판례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을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 임차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 자, 일단 11억 원이기 때문에 환산 보증금액이 11억 원이어서 상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11억 원이어도 9억 원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조문이 한 5개 있잖아요. 뭐죠? 뭐 어떻게 각자 외우는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대, 갱, 삼, 권, 패 이렇게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3기 연체시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그 다음에 뭐 폐업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폐업해서 계약 해지하는 거. 이것들은 11억 원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논점이 있었죠. 최근 나온 논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은 11억 원이어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11억 원이면서 기간 정함조차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은 이 사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해서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1월 사이 그 5개월 구간 사이에 갱신 요건을 행사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11억 원이면서 기간 정함이 없으면 이게 기간이 끝이 어딘지가 날짜가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9억 이하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이 적용되어서 1년으로 최단 기간 1년이 보장되어서 1년이라는 끝이 설정되지.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구간이 설정되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9억 원을 초과해버린다면 저렇게 그럼 상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민법의 일반 원리가 적용되어서 민법 635조에 따라서 존속 기간이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끝에서 6개월에서 1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정확한 날짜를. 그래서 5개월의 구간이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는 최신 판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항력은 갖출 수 있습니다.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1억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년의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죠. 최단 기간 보장 안 되죠. 그래서 계약 갱신 요건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번에. 답은 1번이죠. 1번입니다. 최신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뭐 판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찾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80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배우자라고 돼 있었죠. 배우자라고 해서 이걸 덥석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상도
그게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때 특례 적용받아서 유효가 되는 것이지, 저렇게 법령을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법률상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배우자 을과 자기 소유 X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약정을 하고 갑으로부터 을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남편 소유 건물이었는데 아내하고 뭔 일인지,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는 거죠.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었나 봐요. 세금이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내 명의로 돌리나? 아니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인가? 어쨌든 그 탈법적인 목적 때문에 목적으로 아내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여기가 신탁자고 여기가 수탁자예요. 자, 실명법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무효죠, 무효. 그래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답이 2번인데 이렇게 무효인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논점들이 좀 있었죠. 이게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옮겨놓은 것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탁자는 이 등기를 다시 찾아갈 수가 있죠. 근데 찾아가는 방법이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두 가지는 되고 두 가지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효했을 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이라 있어요. 침해 부당이득이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은 얘한테 뭔가 이익이 생기고 얘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판례 논리는 이거 무효등기여서 아무 이익 없고 너 소유권 여전히 인정받기 때문에 너 아무 손해 없다. 이익 있고 손해 있어야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데 이익과 손해가 없으니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X지, 이거. 그럼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냥 내가 소유자고 이거 무효등기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해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거나, 진정한 소유자가 무효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으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지는 안 되는 거죠.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명의사기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설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 다 못하고 해설을 다 정확하게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 위주로 해설을 했고, 나머지 지문들은 다음번에 더 자세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당락 여부를 떠나서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푹 쉬세요. 푹 쉬시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한잔 하시고, 뭐 그동안 잠 못 잤던 분들은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합격하였을 거를 기원하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은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댓글창에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들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